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6월 첫날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일단 장 끝나면 제가 또 시황해 드릴 텐데 오늘 장은 그냥 혼조생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많아 보이죠. 뭐가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 그것도 좀 빠졌군요. 유진테크랑 요 보고서 사실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게 보면 별로 몇 개 안 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이 정말 많아요. 다 보고서들이 정말 긴 거고 아직도 다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몇 개 더 있어서 그건 이제 뭐 내일이나 또 다 읽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가 나오는데 뭐 이게 두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까지 읽은 거 다 정리해서 이렇게 목차는 몇 개 안 되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IT 부품하고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건 연구원님이 반도체 가격 요걸 적어야죠. 가격이 좀 올랐다는 멘트 해주셨고, 소비재 기업 싼 것이 전성시대다. 그 다음 왜 증시 상승이 경기와 괴리된 것처럼 느껴질까? 증시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아 보이고, 그죠? 뭔가 좀 애매한 것 같고, 저스템, 제템, 이거 사실 이제 올해 저 날짜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제가 조금 이제 미뤄뒀거든요. 워낙 길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뭐 주가는 그 후로 사실 큰 변동은 없었어요. 근데 일단 오늘 읽고 다 정리를 한번 했고, 반도체 전공정 장비, 유진테크, PSK, 또 반도체 우리 배웠던 함께 배우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그 내용들이 이 보고서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해석하는 건 아주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 또 건설 테크닙이나 빈치라는 회사를 탐방 갔다 왔나 봐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 건설사에 의미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DLENC를 좀 좋게 보시더라고요. 이 두 개를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하반기 주요 IT 변수는 수요인데 수요 아직 좋진 않아요. 재고 조정도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재고도 이제 거의 좀 끝나간다. 그래서 이제 재고 확충은 될 것 같고, 뭐 좋을 수는 없어요. TV 안 좋죠. PC 재택근무 끝났죠. 태블릿 또 원래부터 구조적 역성장했고, 가전은 피크아웃 했고, 스마트폰도 계속 부진하고, 스마트폰은 예전에도 부진했고 지금도 부진해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이 없어서 가장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트 판매량은 코로나 때랑 비교하면 지금 다 안 좋은데,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면 아주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요 변수는 재고는 이미 줄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국 업체들 재고 조정 들어갔고, TV 선제적 재고 조정, 애플은 1월부터 부품 주문 재고 축소 좀 시작이 됐고, 또 IT 부품 산업 재고 레벨이 좀 낮아서 수요 개선할 때 가동률은 아마 좀 크게 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재고 레벨이 낮은 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중 분쟁인데, 일단 호재예요. 미중 분쟁이.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이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거 2018년도 맨날 트럼프랑 시진핑이, 트럼프는 트위터 갖고 싸우고 막 그랬죠. 그때 막 다 급락했어요. 그때는. 그때 IT 기업들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몇몇 기업들은 중국을 대체할 거다. 그래서 막 급등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요. 그때 아마 파트론이란 기업도 주가가 엄청 올랐었고요. 몇몇 이제 카메라 회사들이 그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당시엔. 왜냐면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바람에 중국을 대체할 거다. 애플도 중국의 오필림 제거하고 LG노텍에 힘을 좀 많이 실어줬죠. 그래서 한국 업체들 수혜 받는 건 분명히 있었고, 저 메인보드 기판은 우리 함께 배우기 반도체 기판 시간에 배웠죠. 그거 저 고다층 기판 누가 만들죠? 이수페타시스. 중국과 역시 경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미중 분쟁이 더 심화되면
뭐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2차전지에도 호재고 또 스마트폰 TV 가전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수혜를. 그래서 교육금은 줄지만 왜 그러냐면 저 많은 제품들을 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외하고는요. 다 서로 경쟁을 해요. 중국과.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반사 이익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밸류체인 다수가 이제 중국에서 조금 이탈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든 업체가 다 수혜는 아니지만 이제 탈중국은 조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 성장 모멘텀 폴더블 우리 폴더블 공부 많이 했죠. 이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 저도 그때 폴더블 디자인 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번엔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실제 지금 기대감 되게 높고요. KH바텍은 그 힌지 있죠. 그 단가가 굉장히 비싸대요. 기존의 그러니까 기존 힌지보다 이 물방울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수혜가 좀 예상되고 또 내년에 더 증설할 것 같고 OLED 중에서 오늘 좀 제가 좀 의외였던 게 우리가 OLED 하면 디스플레이 얘기만 하잖아요. 뭐 보면 항상 소재 업체 장비에서 근데 여기서 주목한 거는 RF PCB 이게 뭔지 아세요? PCB가 기판인데 저기 디스플레이도 뒤쪽에 다 기판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디스플레이 작동하는데 그 기판을 이제 연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RF. RF가 뭐냐면 이제 플렉서블. 그러니까 딱딱한 거 리지드랑 플렉서블한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리지드는 한마디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 플렉서블은 휘어지는 거. 두 개를 같이 간. 저거 누가 만듭니까? RF FPC. 저거 이제 BH가 주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태블릿 RF PCB는 스마트폰용 대비 3배나 비싸대요. 그렇게 되면 물량은 3분의 1하고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스마트폰에 근데 저게 3배가 비싸면 3분의 1만 팔아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저 태블릿 이제 OLED 우리가 스마트폰 쪽도 있지만 태블릿 관련해서 RF PCB 만드는 업체들도 구조적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에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트북 출하량인데 옛날보다 많아요 확실히. 예. 아주 낮은 건 아닌데 근데 이때가 너무 높았죠 21년도가. 그리고 재고 다 떨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수혜 제품 피해 제품인데 메모리는 좀 약간 피해로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쪽이 좀 수혜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여기 RF PCB 수량은 아이패드가 더 적은데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미래의 김영건 연구원님이 이제 지금 DDR4 현물 가격이 인상됐대요. DDR4는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약간 바뀐 것 같고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마이크론 안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량 확보 위해서 아마 DDR4도 좀 가격을 올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는 좀 반사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비재 싼 것 전성시대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읽어드리면 먹고 살기 팍팍해졌죠. 지금 비싸요. 지금 뭐 식당 가면 비싸고 소득은 크게 안 느는 것 같고 예. 아무튼 카드 승인코스 승인액은 다 증가했는데 평균 승인권 있죠. 한 번에 이게 결제하는 그거는 역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볼빙은 이제 일부 금액 2월 약정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을 이번 달에 카드로 내야 되는데 낼 여력이 안 되면 이제 저걸 약정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일부만 결제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연체가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자가 좀 비싸지만 근데 그게 16%나 증가했다는 건 가게 사정이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또 구매 단가도 떨어져 있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오히려 좀 괜찮았는데 전체적인 어쨌든 단가는 떨어졌고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만 자주 산대요. 트레이딩 다운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싼 걸 산대요. 저가품으로. 그걸 이제 트레이딩 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미국 기업들 횟수가 많아졌고 우리 한국도 소비 여력이 축소되면서 배달 외식 고단가 HMR 제품이 잘 안 팔린대요. 배달도 많이 줄었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매력 감소를 할 때는 필수 소비재를 줄이는데 필수 소비재에서 싼 걸 많이 산다고 합니다. 싼 것 쪽으로. 또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레저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가격을 낮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제당이 좀 부진했던 게 CJ 제일제당은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저 HMR 가정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이 좀 비싸요, 단가가. 그러니까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좀 이 부분이 역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량 성장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주가 부진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음식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쪽에서 물량 성장인 것 같아요. 수요가 느느냐. 근데 여전히 지금 그 소비 경기 바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소비 경기 회복, 그러니까 물가는 꺾였어요. 꺾였는데 이게 소비 경기로 회복될 때까지 시차가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좀 시간 남아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회복은 되겠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 시간. 그리고 음식료 업종은 곡물가가 상승해서 이익률은 훼손됐는데, 다만 이제 판매가를 올림으로써 그걸 만회한다라는 시나리오인데, 다만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 물량 성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주가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음식료 업종도 경쟁을 완화시키려고 판촉 활동도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성 위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곡물가는 하반기 안정화될 거고요. 이미 좀 안정화됐죠. 그 뭐죠? 설탕 가격 빼고는. 그래서 수익성은 조금 나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고요. 유통도 불필요한 비용 다 절감하고 무분별한 프로모션 축소하고요. 그러니까 광고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크게 늘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어쨌든 지금 둔화가 불가피합니다. 상위권 사업자들로. 그래서 1등이 쿠팡인데 쿠팡의 장악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쿠팡이 저번에 그 세계 분기 연속 흑자를 좀 달성했는데, 이게 놀라운 게 전체 상거래 시장이 7% 정도 성장했거든요. 전자상거래. 쿠팡은 20%.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흑자로 바뀐 원인은 구조조정해서 바뀐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쌓아난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 안 하고도 저렇게 이제 점유율을 높이며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후발주자들은 이걸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쿠팡의 독주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보고 있고, 그래서 싼 것 전성 시대다. 지출을 줄이는 소비 형태가 지속되고 습관이다. 이건 습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요새 라면주들이 많이 올랐죠. 농심이. 그 이유가 가격대 낮고 식사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과자, 빵. 그래서 사치제 성격의 배달 음식, 프리미엄 HMR, 냉동식품. HM은 이제 가정간편식이죠. 이런 단가 높은 건 안 해요. 안 먹어요, 사람들이. 라면은 싸잖아요. 어쨌든 싸요. 가격 올라갔어. 판매 단가가 농심의 1분기 공급 단가가 667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유통 채널에서는 어디입니까? 편의점. 편의점은 이제 맘앤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가게 하다가 편의점으로 많이 바꾼대요.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외식 대체제 성격이고 객단가가 가장 낮아요. 7,000원. 그리고 24시간 열고, 그리고 BJ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도 이런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불황이 강하다. 그래서 음식료에서 오리온 농심이고요. 유통은 BJF 리테일, GS 리테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 하에서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평균 승인 금액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고, 이게 리볼빙 잔액인데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음식 서비스 판매액 마이너스 났고요. 가공식품, 외식 가공, 외식 서비스 다 너무 높죠. 올라갔죠. 곡물가는 이게 사탕수수, 설탕 빼고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쿠팡의 이익률, 그 다음에 이마트, 롯데쇼핑, GS 리테일이 다 저기 온라인 사업 했는데 안 됐죠, 사실상 크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증시 상승이 경기와 괴리된 것처럼 느껴지냐. 글로벌 전역에서 그 증시가 강하잖아요. 근데 제조업은 안 좋은데 서비스업 좋거든요. 이게 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코로나 때 물건 없어가지고 이제 가수요 확보한 거죠. 막 산 거죠. 수요가 쌓였는데 생각보다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재고가 급증하게 됐고, 이 재고를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은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제조업 사이클이 이렇게 급하게 꺾일 건 아닌데 1, 2분기 앞당겨서 꺾였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제조업 경기는 그냥 침체였어요.
예. 근데 서비스는 또 좋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사이클은 소비가 결정하잖아요. 보조금도 많이 주고 초과 저축. 그러니까 제조업은 안 좋은데 재고 때문에 서비스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 괴리가 6에서 12개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시와 실물 경제의 괴리가 좀 생겨버렸고 실물은 서비스거든요. 예. 근데 증시는 제조업으로 간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있는 실물 경제에는 서비스 쪽이 중요하지만 증시는 안 그런데 증시는 제조업이니까. 그래서 제조업 사이클이 중요하다. 그래서 증시는 제조업 사이클을 따라간다. 지금 제조업은 이제 앞으로 개선될 거로 보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소비 쪽에서 오겠죠. 근데 그거는 저도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으로 보고 있고 내년 초로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제조업도 돌리는 사이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ISM 제조업 지수를 봐야 됩니다. 어떨지 모르지만 예, 지금 시장이 이렇게 괴리가 생겼다. 그러니까 한쪽은 제조업, 한쪽은 서비스업인데 증시는 제조업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국 소매 판매인데 안 꺾여요. 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많이 떨어졌죠. 이때가 지수 꼭지였어요. 실제 높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저스템을 한번 저스템은 예전에 한번 이제 우리가 배웠던 기업인데 5월 9일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질소 순환 장치 만드는 장비사고 수율에 영향을 주죠. 이런 이제 공정 장비들이 너무나 이제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예, 뭐 결함들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이제 질소 기능이 포함된 장치를 만드는데 질소는 이제 무반응성 기체고 질소가 채워진 공간은 이제 최적의 어떤 이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소를 통해서 웨이퍼에 이제 불순물을 제어하거나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FOUP는 이제 웨이퍼를 보관하는 보관함이에요. 함.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그게 있고 LPM은 이 웨이퍼를 보관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저 FOUP가 달려있는 하나의 장비를 LP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OUP가 여기 달려있죠. 그리고 LPM 상단에 이 FOUM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EFEM은 요거는 이제 LPM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저 LPM이 여러 개. 그게 이제 LPM이라고 하고요. BIP는 이제 질소 주입 순환 장치가 아예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스템의 주력 제품 중에는 이제 매없이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거죠. 방식에 장착되는 수율 개선 장치 LPM. 배치타임은 이제 그 여러 개가 여러 개를 이제 한 번에 처리하는 장비인데 수율 개선 장치로는 BIP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LPM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그죠? 하나만 있는 거고. 예. 그리고 BIP는 저기 줄소 주입 순환 장치가 포함된 거. 이렇게. 뭐 저 정도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CFB는 EFEM. EFEM은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합쳐진 거죠. 장비가. 근데 그 양 측면에 또 이걸 설치를 한 거라고 합니다. 예. 뭐 잔여가스가 오염되거나 이래서. 그래서 웨이퍼의 불량을 유발하는 게 퓨미라고 하는데 요거를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황 불황에도 아마 이제 매출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HPSP도 독보적인 어떤 장비 회사고 넥스트는 중국 쪽에 많이 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하거든요. 근데 저스템도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웨이퍼 위에 각종 반막이 덮이고 막 씻겨 나가는 과정에서 웨이퍼가 어쨌든 여러 공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저기에 보관함에 담았다가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보관함 꺼내고 공정하고 또 담고 다른 데 옮겨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서 불량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퓨미라고 하는데 이 퓨는 FOUP 안에서 이제 웨이퍼를 어쨌든 이제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스템은 이제 그걸 방지하는 뭐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무역 분쟁이 한참 미국과 중국과 한창일 때도 매출이 감소 안 했대요. 그리고 올해 작년 1월에 JFS 시스템도 개발했고요. 웨이퍼 주변 온도를 좀 습도
제어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퍼 보관함 내부 방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역류 현상도 방지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일본의 2차전지 밸류체인 2차전지 사업도 해요. 고온 에이징. 에이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충방전을 해놓잖아요. 이제 반도체 배터리 다 만들 때 이제 활성화 공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충전도 하고 방전도 해서. 근데 이거를 보관을 해야 돼요. 전해액을 딱 집어넣고 이제 보관을 해야 됩니다. 한 몇 시간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우리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배웠던 거죠. 에이징. 그 에이징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부분에 있는 거죠. 그런 장비까지도 하는데 일본 회사로부터 아마 구매 의향서를 좀 받아 파나소닉일까요, 혹시?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에이징 장비는 활성화 공정 후에 일정한 온도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배터리를 보관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에이징 장비까지 해가지고 지금 2차전지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FOUP 웨이퍼를 보관하는 어떤 박스죠. 요게 붙어 있는 게 바로 요거 LPM 장비. 이게 여러 개 있는 게 EFEM인가요? 아마 예, 요거 여러 개 붙죠. 여기 CFB는 요 양 측면에 또 붙어 있는 거.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런 장비들을 만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이게 오염되면 웨이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웨이퍼가 오염되는 순간 수율은 확 떨어집니다. 그걸 방지하는 거죠. 제 테마는 5월 16일에 이게 보톡스 관련 기업입니다. 보톡스, 보톨리움 톡슨. 목표 주가 3만원. SK증권 이동건 연구원이 잘 보시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그 헬스케어 연간 전망 했고 저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일단 셀트리온이 잘 가야 돼요. 바이오가 잘 되려면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올라오는 것 같아서 바이오 쪽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아무튼 3만원 핑크 편입했고 이 회사는 필러 있죠. 히알루로산 필러, 그 다음에 보톡스, 예, 보톨리움 톡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톡스 쪽 관련해서 톡신 관련해서 국내 허가가 임박했고요. 현재 국내 출시 위한 임상 3상 중국, 브라질은 현지 파트너서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제 나오면 아마 브라질도 들어가겠죠. 중요한 건 국내에서 빨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브라질과 중국 쪽에 10년 이상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고 근데 이 보톨리눔 톡신이 타입이 여러 개가 있대요. A부터 A, B, C1, C2, D, E, F, G 8종류인데 글로벌 상으로는 A와 B만 지금 개발 허가돼 있대요. A, B만. 근데 국내는 A만 지금 개발 판매 중이고 근데 제테마는 영국 보건원으로부터 A, B 뿐만이 아니라 E 생산 균주까지 다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테마는 요새 균주 출처액이 많잖아요. 대용제약에 균주 그게 이제 안 돼서 졌죠. 메디톡스한테. 근데 제테마는 출처가 확실해요. 영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균주가 세 가지 형태. 예. 그래서 경쟁사들은 다 A만 하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이 회사는 B, E까지도 확장 가능하다. 그래서 임상 중인 타입 A 이후로 E까지도 아마 개발할 것 같고, 그리고 타입 A로 그러니까 왜 그럼 타입 A를 저렇게 많이들 쓰냐? 그 이유는 지속 시간이 길대요. 이제 보톡스를 맞으면 4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간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 효과가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3에서 7일 정도는 시간이 좀 걸리고 타입 2의 장점은 바로 효과가 나온대요. 24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빠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지속기간이 4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장도 하나의 틈새 시장일 수 있겠죠. 이런 쪽으로 근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지금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임상개발 착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보톨리눔 톡신 전용 공장도 확보했고요. 이 회사는 특수 감압 방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감압 검조 방식.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은 그 감압 검조 방식 대신에 일반적인 5시간 대비 현저히 감소한 2시간 내에 건조가 끝난대. 굉장히 빠르죠. 네. 그리고 이 글로벌 1위 제품이 에브비의 보톡스인데 보톡스가 이제 사실은 고유 명사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원래 명칭 보톨리눔 톡신. 그 중에 한 회사가 만든 게 바로 보톡스. 메디톡스는 코어톡스인가요? 아마 이름이 좀 다양하죠. 예. 그래서 99% 이상의 순도와 동일 함량 대비 낮은 톡신 함량을 갖고 있는데 이 독소가 적은 거죠. 이게
함량이 이게 적은 독소 함량 포함하고 있어서 좀 유리한 것 같고요. 예, 톡신 매출액은 꾸준히 이렇게 증가할 것 같고 내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내년 브라질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글로벌 미용 톡신 시장 규모는 10% 이상 고성장 바탕으로 24년에 43억 달러까지는 이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톡신 쪽에서 주목해야 될 건 법인데 감염법 예방법이 아직 이게 통과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고, 그래서 생물 테러 감염 병원체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럼 보톨리눔 톡신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보유 허가를 받은 자는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생물 테러 감염병 병원체 중에 보톨리눔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보톨리눔 톡신 포함의 생물 테러 감염체 보유 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30일 이내에 일단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예. 허가를 받은 자는, 저게 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그걸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허가받은 병원체랑 일치하는지 이거 맞춰봐요. 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보유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통과는 안 됐고요. 예, 통과는 뭐 어느 시점에서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러도 되게 지금 잘 나가죠. 필러 매출도 잘 나가고, 에피티크라는 이제 브랜드로 간대요. 근데 이 제테마의 필러의 특징은 히알루로산 필러인데 이게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매일 분해됐다 생성된대요. 예, 근데 인체에는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있대요. 히알루로니다아제.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해도 히알루론산이 분해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체에 히알루론산 이제 필러를 딱 넣으면 얘가 작동하는 거, 효소가. 그래서 그걸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은 있죠. 다만 분해가 쉽게 되니까 며칠이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제테마가 만든 거는 화학 가교제인 BDDL을 BDDE라고 합니다. 요거를 첨가를 해버렸대요. 요 소재를. 네. 그러니까 히알루로산이 뭉쳐지게 함으로 인해서, 저 히알루로니다아제가 뭐죠? 히알루로산 공격해서 요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히알루로산이 저걸 통하면 서로 뭉쳐서 공격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모노페이직이 있고요, 바이페이직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모노페이직은 적은 횟수로 몰딩감을 높여서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모노페이직 필러는 볼륨감을 많이 올리긴 어렵지만, 예, 잘 흘러내리진 않아서 안정성이 있는데 다만 가교제가 많이 들어간대요. 바이페이직은 탄성이 강하고 볼륨을 주기에도 좋고 가교제도 되게 적게 사용하는 것 같고, 예, 대신에 이제 윤곽이나 몰딩력이 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에피티크는 이 제테마가 만드는 거는 저 모노페이직 있죠. 모노페이직은 어쨌든 이제 볼륨감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어쨌든 요런 이제 몰딩감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요 회사가 적용한 거는 투입량을 최소화해 가지고 안정성까지 확보를 했다. 왜냐면 모노페이직은 저 가교제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공법은 조금만 써도 된다는 거죠. 좀 안정성은 있다. 예. 소량의 요거 투입만으로도 동일한 몰딩감을 제공한다. 특허도 다수 확보했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필러 매출은 33% 정도 증가할 것 같고, 내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저 품목화가 되면 훨씬 더 고성장하겠죠. 내년에는 164% 정도, 영업이익률 22%까지 성장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보톨리눔 톡신 균주 비교입니다. A, B인데 B하고 E는 치료용 시장인데, 아무튼 이게 효과 발현은 빠르지만 지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각각 틈새 시장이죠. 대세는 A고요, 대부분. 동결 감압, 특수 감압인데 특수 감압 쪽이고, 그 제테마, 예, 주로 좀 특수 감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소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쪽이 많이 앞으로 좀 경쟁력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페이직은 크로스 링킹이 이제 교차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고르지만 볼륨감이 떨어집니다. 바이페이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만 써도 되죠. 볼륨감도 높고 단 균일하진 않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PER이 100배를 넘거든요. 그래서 싸진 않아요. 올해 실적 기준. 근데 내년 내후년 가면 싸죠. 중요한 건 밸류보다는 이런 기업은 이제 막 성장을 하는데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앱 우리나라의 승인을 받을지, 보톡스가 필러 잘 팔릴지, 이걸 계속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양호한데 장기간 유지될지는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공정은 뭐죠? 앞단에서 웨이퍼에서 칩을 만드는 거, 만들어진 칩을 이제 기판에 연결하죠. 조립하고 검사까지. 그 후공정.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공정 얘기고, 전공정 장비도 좋아진다. 왜냐하면 업황이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 기업들 3분기부터 매출회복이 좀 가셔야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점점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반도체가. 그래서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는 어떤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산화 필요성 점점 더 증가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장비를 뭐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썼는데 국산화 니즈가 많이 올라갔고 실제로 개발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4년부터 내년에는 D램과 낸드 공정전환에 더 적극적일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 투자가 지금보다 늘어날 확률은 높아요. DDR5로 전환도 좀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200단 쌓는 이제 낸드 양산도 시작이 됐고, 그 탑픽은 유진테크고요. 여기서는 도쿄 일렉트론과 코쿠사이 등 일본이 독점하던, 그러니까 증착은 뭐예요? 이렇게 막을 입히는 거죠. 어떤 화학 소재 같은 거를 반도체 웨이퍼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저걸 화학기상 증착 장비 방식이죠. 근데 저거를 일본 기업들이 이제 배치 타입은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독점을 했었는데 유진테크가 이제 국산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원래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기업인데 삼성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으로도 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진테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비를 잘 만들고 고객사를 많이 확보했고, 특히 삼성 쪽 파운드리까지 거기다 국산화도 잘하고 있고, 확실히 경쟁력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ALD 원자 증착 장비, 하이케이 물질 같은 거 입히는 거죠. 근데 아마 요거는 이제 주성이 가장 좀 그래도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ALD 장비도 매출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차 선호주는 이제 PSK입니다. PSK는 뭐죠? 감강액 제거하는 드라이 스트립, 감강액 없애는 거. 하도 우리 공부 많이 해봤죠. 그래서 작년 기준 글로벌 점유율 1위. 또 램 리서치가 베벨엣이라고 이 웨이퍼 끝에가 살짝 휘어져 있어요. 이걸 평탄화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끝에 있는 오염물질 제거해주고. NHN은 뭔지 아세요? 뉴 하드 마스크. 하드 마스크는 어디다 쓰이죠? 낸드 이렇게 쌓을 때 이 딱딱한 하드 마스크를 올려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높으니까 단수가. 근데 얘도 안 되니까 뉴 하드라 그래서 더 단단한 거.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언젠가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장비 개발도 성공했다. 네, 보시면 되겠고, LPCVD는 어쨌든 저압에서 고온으로 화학 기상 증착을 하는 장비고, 요거 만드는 회사고, 싱글과 배치 타입이 있는데 한 장씩 하는 게 싱글이고요. 155장까지 하는 게 저 배치 타입 최대 보시면 되겠고, 일본이 주로 독점하고 있고, ALD 장비는 일본만 독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만들고 있죠. 네.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GAA 방식, 삼성에 이걸로 가는데, 에피텍시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위에다가 층 위에다가 이제 규칙적으로 층을 쌓는 거라고 합니다. 저걸 이제 GAA 방식으로 하는데 삼성이 쓰는 방식인데요. 요 LPCVD 있죠. 이 유진테크 장비로 저거를 증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진테크의 전공용 장비 수요는 꾸준히 늘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계면에서 전자를 포획하는 트랩이나 계면 사이 불일치를 최소화해 준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또 이런 이제 방식 자체가 이제 웨이퍼 표면이나 이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좀 최소화하는 그런 식으로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K 물질 아시죠? 예. 굉장히 이제 그 유전율이 높은 물질인데 이걸 도입을 하면 웨이퍼 결함이 많이 생겨요. 그걸 이제 없애주는 장비가 고압수소 어닐링 HPSP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HPSP고 유진테크도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수율을 올리기 위한 전공정 장비를 계속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PSK는 이제 드라이브 스트립이라 그러죠. 관광객 없애는 거, 찌꺼기를 없애는 거죠. PSK는 그래서 낸드가 점점 올라갈수록 장비 수요 증가하고 더블 스태킹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 구멍을 이제 두 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공정수가 많아져 가지고 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 스트립 장비로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해야 됐거든요. 제거돼요. 하드 마스크도 제거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최근에 원하는 건 뉴 하드 마스크. 낸드 플래시 쌓는 거를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 그건데 그거를 하는 회사는 거의 PSK밖에 없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뉴 하드 마스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개발을 했는데 기존 탄소질 하드 마스크에 붕소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큰 식각 저항성이 좀 생겼다. 왜냐면 이제 뉴 하드 마스크는 굉장히 단단해서 잘 안, 그 식각할 땐 식각이 뭐죠? 깎는 거죠. 안 깎인대요, 잘. 그래서 이 PSK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PSK는 저걸 할 수가 있어요. 저 특수 장비를. 그리고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제품에 PSK가 독점 라이센스 확보해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램 리서치가 독점하던 베벨 엣지도 국산화했죠. 도쿄 일렉트론이 독점하던 엣지백 장비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엣지백 기법은 웨이퍼상의 단차를 감소시켜서 평탄화시키는 건데 생산성이 좀 높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 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PSK나 유진테크나 다 일본 기업들이 주로 하던 걸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보시고 이렇게 이제 4개 종목 정도를 유진테크, PSK, HPSP, 주성엔진 요거를 좀 일단 토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공부했죠. 반도체 함께 배우기. 여기서 전화를 위에서 전압을 땅 때리면 게이트가 그럼 밑에 이제 전류가 흘러요.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죠. 기억나세요? 이게 한번 우리 예전에 2월달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던 건데 이거 공부하려고 하이K 우리 공부할 때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압을 딱 가해주면 여기 채널이 생겨가지고 이쪽에 이쪽에 여기서 여기로 이제 전류가 흐르죠. 그리고 커패시터가 하나 있죠. 여기 이렇게 달린 거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기억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끄면 다 없어지고 컴퓨터를 켜놓는 순간에 그럼 얘가 불러오면 얘가 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걸 이제 모세프 방식이라고 하죠. 지금 반도체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그리고 넷다이 웨이퍼 크기가 이렇게 요거에서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죠? 정전 용량 공식. 그러니까 정전 용량은 뭐죠? 커패시터 아시죠? 전하를 보관하는 D램에서 커패시터가 용량이 커야 D램 용량이 커지고요. 성능이 좋아지죠. 이게 중요한데 절연율. 그래서 하이K 물질을 왜 씁니까? 하이K는 절연율이 높아요. 유전율이. 꿰어내. 유전율 제가 모르겠어요. BTS 설명드렸죠. 옆에 BTS 지나가면 여러분들 다 넋놓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매력 있으니까. 글로 막 따라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보통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관심 없죠. 하이K는 이제 BTS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전하가 BTS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이K가 높을수록. 그래서 하이K 소재를 쓰는 거고, 이걸 쓰면 이제 높아지는 거고, 절연막 이제 면적 같은 거는 면적도 넓은 게 좋아요. 요런 면적이. 요런 이제 요 밑에 면적 있죠. 요게 넓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얇아야 돼요. 그래야 정전 용량이 증가해서 D램이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TSMC의 3차원 방식, 아니 그 TSMC의 방식 요거죠. 핀팻. 원래 요걸 썼거든요. 요게 소스 드레인 위에서 충격을 주면 이렇게 되는 건데, 핀팻은 요 밑에 있는 얘를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3면이 닿죠. 그런 거고, D램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커패시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화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요게 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로 전화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캐패시터 모양이 이렇게도 바뀐대요. 그리고 2D 낸드면 2D 낸드는 주택처럼 옆으로 가는데 3D 낸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세워버리는 거죠. 여기다 구멍 뚫는 거예요. 이걸 스태킹한다 그래요. 근데 더블 스태킹은 여기다 2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뚫고 2번. 그리고 ALD 장비는 하이K 물질. 요게 입히는 거예요. 요게 증차 소재를 여기다 입히잖아요. 균일하게. 요걸 ALD 장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AL 장비고, 요게 낸드 과정입니다. 이렇게 구멍 뚫고 폴리실리콘 채널 증착하고 주변에 막 제거해서 이렇게 얇은 기둥을 만드는 거죠. 요 안에다가 이제 D램을 넣는 거죠. 그 전화를. 이런 것들을 해주는 장비가 바로 ALD 장비다. 인프리아는 EUV용 무기물 PBR 만드는 회사고, 이번에 동진세미캠도 국산화 성공했죠. 그래서 저 무기물 PR을 써야만, 포토레지스트를 써야 EUV 공정에서 빛이 딱 왔을 때 잘 흡수를 해준대요. 그래서 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감도도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기존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도 EUV 시대가 오면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뭐 국산화엔 예전에 대표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동진 같은 경우 한번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국산화했다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반도체 공정.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한 거는 PSK랑 이제 유진텍 걸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 쪽이고요. 유럽 탐방기고, 테크닉과 빈치에게 건설 길을 묻다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고, KB증권의 장문준 연구원님이 일단 보고서를 좀 써주셨습니다. 글로벌 1위 이제 건설사 빈치와 EPC 선도기업 테크닉 에너지를 방문을 해서 이제 탐방을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생소한 기업들이긴 한데, 이제 요걸 이 방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한테 의미하는 게 뭔가, 그걸 좀 알아본다라는 걸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기업들이 해외 수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기대에 완전 못 미치고 있고, 주가 부진한 이유가 좀 있죠. 근데 이제 테크닙이라고 있거든요. 요 회사가 이제 글로벌 EPC, EPC라는 게 이제 해외에서 뭐 플랜트 같은 거 만들 때 뭐 설계도 하고, 그러니까 설계부터 공정 전반적인 건설까지 다 하는 그런 이제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요 시사점 뭐냐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개의 큰 주제가 여전히 이 발주 시장을 이끌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통령 LNG, 이게 전쟁으로 인한 거죠. 친환경 영역. 그러니까 뭐냐면 LNG나 가스 이런 것들 전쟁 나면서 유럽이 미국에서 LNG 받고, 안보의 문제고, 에너지 전환은 뭐예요?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동시에 다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스 LNG, 이건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게, 가스 LNG가 저렇게 좋다는 거는, 발주나 된다는 건 조선주한테도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블루 수소나 그린 수소 같은 친환경도 계속 탄력받고 있다. 그리고 FID가 최종 투자 결정인데, 이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느리게 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카타르 2 메가 LNG는 빨리 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야 하일 앤 가시아는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금액도 올라가고 금리 인상 이런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변수들은 좀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최종 의사결정 지연되면 이것도 취소되거나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호황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취소는 없대요. 그러니까 저 발주가 돼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뭐 취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크닙이란 에너지 회사의 그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프리 FID라 그래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통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A라는 기업이 발주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다 도와주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관여해가지고. 그래서 유례 없이 많은 프리 FID도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것만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면 이제 발주가 들어가고 하는 건데 그 앞단에서 좀 도움을 주는 거죠. 발주처가 어떻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발주 시장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회사가 이걸 좀 진행을 할 때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 피드 단계에서부터 제한된 업체들을 경쟁시키는, 그러니까 초창기 단계부터 업체들 몇 개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요, 단일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를 같이 시켜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정보가 많이 노출이 안 되나 봐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인지 잘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파악하기 조금 어려워지곤 있다. 그 내용이고, 유가하고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유가랑 프로젝트 발주가 유가 높을 때 좋다.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지금 그렇진 않대요. NOC는 국영 석유화학 회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저기 중동 지방에 많이 있는 국영 석유 회사, 뭐 아람코 같은 회사겠죠. 이런 데는 이제 경제적 목적보다는 국가가 이제 밸류체인 확장이라는 정책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유가와 상관없이 발주가 본격화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IOC는 종합 석유화학에서 뭐 쉐브론 같은 기업이죠. 뭐 엑슨모빌 이런 데는 유가에 좀 민감하긴 하지만 돈을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요. 친환경 플랜트 발주는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KB증권이 이제 테크닉 에너지 방문 통해 내린 결론은, 현재 EPC 글로벌 상위 기업들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 발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유지 가능한 사업 모델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탄소라는 방향은 명확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쪽에 투자하는 거는 명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괜히 간 게 아니고 태양광, 풍력 마찬가지예요. 거기 관련된 기업들의 장기 성장은 명확한 건 맞습니다. 탈탄소로 다 가니 건설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리고 얼리 인게이지먼트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초기부터 이제 그림을 큰 걸 그려줄 때 그때 이제 같이 참여해서 건설사가, 옛날에 이제 건설사 그 정도 역할까지 안 했는데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전방위적인 협력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수소 분야, 특히 테크닉 에너지는 수소 쪽에 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재무 구조가 좋아야 돼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DLNC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재무 구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빈치라고 있거든요. 세계 1위 종합건설 프랑스 회사입니다. 시총이 90조 원 돼요. 2013년 기점으로 뭐 유럽의 EPC나 유럽의 이제 주요 건설사나 한국 대형 건설사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 막 유가 폭락하고 아무튼 뭐 난리가 아니었죠. 저가 수주에다가 막. 근데 빈치라는 회사는 반대로 계속 우상해.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렇게 우상했던 컨세션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듣는데 매출 비중 얼마 안 되는데 영업이익 비중이 60%입니다. 고속도로, 공항, 터널, 교량 등 있죠. 우리 그 톨게이트 같은 거 아시죠? 우리 그 뭐죠, 이렇게 하이패스. 그런데 이제 통과하면 이용료 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이용료, 공항 이용료. 그런 거. 이런 사업을 하나 봐요. 건설사한테. 우리 한국에는 맥쿼리 인프라는 회사가 그런 거 하죠. 고속도로. 이렇게 민자로 건설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빈치라는 회사가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영향도 없고 인력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도로 사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민영화할 때 ASF를 2005년도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저걸 인수하면서 이제 컨세션 사업에 진출했다. 그럼 우리 한국 건설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수소시대 준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쪽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요. 다양한 지금 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DLNC는 CCUS 이산화탄소 포집,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자회사도 있거든요. 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에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이제 그 건설사 유럽의 이 대표적인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업방송, 그러니까 요새 건설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건설 시장은 어떻고 발주 시장 어떻고 또 어떻게 그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렸는지 주가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단발성 수주보다도 이걸 유지하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번 돈 가지고 신환경에 투자한다. 이게 이제 확실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그걸 잘 준비하는 회사가 한국의 삼성과 DLNC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보고서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그 어제는 잠깐만요. 어제 전자공시가 있었나? 어제 제가 보기로는 잠시만요. 어제 내부자 매수도 아마 있었나 어제 내부자 매수가 있었군요. 어제 공시는 없었고 내부자 매수는 2개 있었습니다. 그 동서 아시죠? 동서 커피 믹스. 여기 근데 좀 놀란 게 여기 부사장님이 전 동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동서의 커피 믹스를 엄청 마시던 사람이에요. 한 10년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2015년부터 이제 저도 아메리카노 마시고 바뀌어버려 가지고 커피 믹스 이제 거의 안 마시거든요. 마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동서가 그게 주력이니까. 근데 주가 되게 안 좋았죠. 근데 아무튼 뭐 그걸 별개로 동서의 부사장님이 무려 17억을 대량 매수했다는 거. 저스템은 이제 아까 공부했죠. 고대용사 이분이 계속 사요. 많이는 안 사요. 조금씩 계속 사더라고요. 이번에도 어제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이 끝났고요. 한번 그 시장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스닥 오늘도 강세 보였고요. 예, 오늘은 바이오의 날이었어요. 오늘은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되게 견조한 게 주도주 쉬면 다른 업종들이 막 방어해줘요. 정말 강세장이에요. 작년과 너무 다르죠. 작년에 뭐 안 빠져서 난리였는데 올해는 아무튼 너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경기가 사실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정말 긍정적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고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 좀 오늘은 좀 약간 달라진 게 매수가 거의 없었고 개인이 샀습니다. 그죠? 오늘은 좀 약간 수급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여전히 전기전자 삽니다. 여전하고요. 근데 대신에 제약줄 좀 많이 샀고 반면에 화학, 철강주는 여전히 매도입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일단 고르게 샀어요. 그래도 화학주, 뭐 운수장비, 철강주도 샀고 반면에 제약은 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장 강했던 섹터는 오히려 개인이 가장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로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오늘 또 좋았고 아마 수출 데이터들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파마리서치, 뭐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 좋았고요. 또 임플란트 회사들도 덴티움이 또 최근 조정받다가 오늘 수출 데이터 아마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주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 좋았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오늘 한미약품,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까지 고른 반등 나와줬고요. 바이오입니다. 오늘은 화이자 관련주, 뭐 백신 관련주,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아마 이수화학이 요새 이제 인적 분할하고 강했고 오늘 요새 2차전지에서 또 SK 이노베이션 좀 분위기 좋죠. 여기 아이 테크놀로지하고. 근데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노베이션도 이제 많이 예전보다는 톤들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나 WCP 같은 분리막을 다들 공통적으로 좋게 얘기해요. 분리막, 전해 이런 쪽을 좀 많이들 좋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은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조금 오후엔 좀 밀렸고요. 그리고 2차전, 그러니까 2차전지도 그냥 종목 장세입니다. LG엔솔은 또 빠졌잖아요. 그죠? 네. 영상 콘텐츠 쪽은 레몽레인이 좀 많이 올랐고 오늘 JYP가 좋았는데 SM이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SM의 그 엑소의 그 멤버 몇 명이
이제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엑소의 백현 같은 경우는 굉장한 또 팬덤 갖고 있거든요. 근데 타격이 좀 없을 순 없죠. 아마 그런 이제 약간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카지노는 요새 토비스 굉장히 좋고요. 토비스 작년에 이제 8,000원대 우리가 옛날에 한번 공부해봤던 기업이죠. 예. 근데 10,000원, 11,000원부터는 좀 매력은 없어요. 이게 밸류 매력은.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는 좋고, 작년에 저 가격대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기 토비스도 내부자가 샀어요. 기억이 납니다. 예. 토비스도 내부자가 좀 샀고, 예. 제가 그랬던 걸로 아마 기억이 나요. 아무튼 요새 주가 많이 올랐네요, 진짜. 영화 관련주 오랜만에, 왜냐면 요새 CGV 좀 올라가는 게 범죄도시가 흥행을 좀 하고 있어서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고, 엔터주는 오늘 큐브가 좋았고, 반면에 여기 SM은 그 리스크, 엑소 리스크로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좋았고요. 오늘 뭐 일부 부품도 많이 간 건 아니네요. 풍력 쪽도 오늘 일부 기업이 좀 강했고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철강주 일부 좀 상승했고, 폴더블폰 관련주 오늘은 세경하이테크가 좋았네요. 웹툰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이버 참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 챗GPT.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아침에 약했는데 HPSP가 요새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로티 백큐 좋았고, 근데 요새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부를 다 해놓으니까 이게 좀 편하죠. 종목 선정이 되게 편하죠. 공부를 이제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다 보니까 이게 탁탁 요건 뭐고 이게 좀 머릿속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랑 이제 이쪽은 우리가 좀 마스터를 해놨기 때문에 거의. 그리고 요새 게임주가 좀 안 좋았는데 오늘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정유주는 오늘 이노베이션은 뭐 정유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랬고 나머지는 좀 빠졌고, 통신주가 오늘 좀 안 좋았고요. KT가 3% 빠졌고, 자동차가 맨날 계속 나오는데 피크아웃 지겹죠. 작년 내내 피크아웃, 또 올라오니까 또 피크아웃.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숙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막 완성차 오를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쫓아가지 마세요. 기다리시면 또 옵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이제 보유는 하시라고 했는데 급등할 때 또 흥분해서 쫓아가면 또 물립니다. 이제 또 기회 오잖아요. 그죠? 이게 쭉 눌러준다면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항상 저런 걸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상사주는 좀 안 좋았습니다. 상사주는 좀 빠졌고, 건설주도 오늘은 좀 부진했네요. 조선주 아침에 좋았는데 오후에 밀려버렸습니다. 오후에는 조선도 길게 보세요.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되겠고, 편의점도 뭐 오늘은 BGF가 좀 빠졌네요. 어제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면세점, 중국 소비주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전지가 이노베이션 빼고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기업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좀 뒷심을 발휘했더라고요. 오전에 좀 안 좋았는데 오후에 좋게 좀 끝났습니다. 하이닉스가 11만원 다시 돌파했고, 삼성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포스코 퓨처엠, 셀트리온 좋았고요. 그리고 물산은 좀 빠졌고, 이노베이션이 좋았고요. 그리고 큰 변화 없고, KT에 아무튼 오늘 안 좋았습니다. 분리막 좋았고, 오리온도 좀 요새 안 좋죠.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안 좋아요. 여기 FNF, 오리온 다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약품 좋았고,
호텔신라 모처럼 반등. 대우조선해양은 글쎄요, 오늘 마이너스인데 특별한 뭐 뉴스 나온 건 없습니다. 농심 좋았고 알테오젠 좋았고요. SM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악재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어젠, 덴티움, 메디톡스,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 쪽 다 좋았습니다. ST팜, 그리고 한올바이오, 바마 리서치, ABL 바이오. 오늘 급등한 거는 뭐죠? 루니또 다 의료 쪽이에요. 의료 쪽.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기업들은 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은 아무튼 이제 2차 전지, 엔터, 반도체, 자동차, 거기에 중후장대형 산업, 뭐 여기에는 조선이나 건설기계, 방산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한 축이 저기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계속 순환밀타요. 예, 그런 장세가 꾸준하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 이번 주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보고서들이 쏟아지는 바람에 좀 이게 읽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은데요. 아무튼 최대한 다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그 투자 동아리에서 하는 보고서도 꼭 한번 시간 될 때마다 프린트 하셔가지고 읽어보세요. 예, 뭐 어느 것보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한번 시장 잘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장은 2600을 앞두고 있는데 뭐 돌파하면 좋죠. 좋은데 아무튼 조정이 나올 때 항상 투자는 눌러줄 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